세금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정부가 계속 지출하던 걸 끊겠다고 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출하기 시작하는 건 쉽지만은 끊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세금은 더 못 늘리니까 결국 그동안 정부는 계속 빚을 늘려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썼습니다. 다행히 한동안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이렇게 마음대로 했고 정부는 돈 찍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만 이게 안 된다.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것이죠. 티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요즘에 최근에 많이 바쁘신가요? 매크로 환경이 워낙 급변해가지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일단 역대급으로 높고 그래서 연준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미국 연준이 그야말로 역대급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다 침체돼 있고 더 얼마나 더 침체돼 될지 불확실성이 크고 하니까 더 긴장되고 바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FOMC 회의를 생중계하는 방송들을 봤는데 거기에 동접자가 막 10,000명씩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만큼 정말 매크로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이제 지난주에 물가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물가지표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분분한 것 같고 특히나 그렇게 해석이 분분한 이유가 그날 당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날 빠지긴 했지만 이번에 물가지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해 소지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볼 거리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심각한 내용이었고 일부에서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이제 뒤틀어서 이 부분은 좋게 나왔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주가가 오르니까 좀 짜맞춘 측면이 강하고 9월에는 요것만 이렇게 간추려서 보고 8월에는 또 딴 것만 간추려서 보고 이런 식으로 좋은 것만 이렇게 덜 올랐는 품목들만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미국의 물가는 영원히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영원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허용된 분석 방법을 써야 되고 일관성 있는 잣대로 계속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물가는 여전히 우려했던 대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셨고 물가가 피크아웃하고 이제 좋은 거 아니야라는 해석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럼 반대로 물가가 이게 문제였다 또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은 두 종류가 있다고 전에 이 자리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전년 동기비 물가 상승률을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8%다, 2%다,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한다. 이런 때는 그냥 좋다, 나쁘다 그런 이제 의미 없이 전년 동기비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로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거는 물가가 첫 번째 세 가지 이제 기준이라고 보통 쓰이는데 많이 올라야 이제 이건 이제 나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특정 소수의 품목들이 많이 올라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많은 품목들이 많이 올라야 된다. 많이 오르는 현상. 이걸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또 이런 현상들이 잠깐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다. 나쁜 의미로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기화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조건, 광범위한 품목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에 이제 집중돼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서 평균을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상태는 잠시 뒤에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품목으로 이제 번져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끈질기게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만큼 더 강한 통화정책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로 특히 작년 가을 이후로 광범위한이라는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광범위한이라는 그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냐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우리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근원이라는 것은 영어로 코어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핵심 야구공을 이렇게 뜯어서 풀어보면 안에 고무공 같은 게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제 핵을 얘기하는 거죠. 핵심 중심에 있는 핵을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코어라고 합니다. 즉 이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정말 이 중심에 있는 인플레이션 기저 물가 흐름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지표가 코어 지표인데 근원 지표.
이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가 가장 대표적이죠. 파악하기 쉽고 누구나 이제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근원 CPI 지표들을 통해서 분석해봐도 지난 9월의 미국의 물가 기저 흐름은 여전히 광범위한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쁜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세 가지로 해주셨는데 많이 올라야 되는 거고 그건 이미 작년 이제 이맘때쯤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게 광범위하게 펼쳐져서 이게 한두 군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광범위하게 되면 이거는 다 같이 앉아야 되니까 쉽지 않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항목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을 봐도 이건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경기 침체의 조건도 이건 것 같아요.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통상 금융시장에서 손쉽게 파악하는 이제 뭐 기술적 경기 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과거에 JP 모건이 뭐 개발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2개 분기 연속해서 GDP가 줄어드는 현상, 전기비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이때 우리는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졌다, 리세션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NBER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별도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8가지인가 하여튼 다양한 지표들을 토대로 이제 그 분석해서 내리는 판정하는 경기 침체와 대략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티타임스에 나와서 뭐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좀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특이한가요? 시속 지금 103km로 이제 과속을 하다가 102, 101, 99 뭐 이렇게 이제 연속해서 감소 속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100미치니까 리세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한 속도가 100인데 110으로 달리다가 109, 108로 감속이 됐다는 거죠. 지난 1분기와 2분기 미국 경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기비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기술적으로는 리세션 구성을 충족하지만은 실제로 그러면 경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침체에 빠졌느냐 불황이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미국 경제는 뭐 시속 제한 속도가 100km인데 실제로 달리고 있는 속도는 108km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주 이제 FOMC 의사록에 뭐 또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미국 연준 집행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추정하는 미국의 잠재 GDP 자체가 대폭 하향 수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성이 계속 눌려 있고 노동 공급은 역시 이제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잠재 미국 경제가 별 무리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의 총량, 공급 능력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것 아니냐. 이 잠재 GDP 내지는 잠재 GDP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죠. 이게 일종의 경제의 제한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당초 생각했던 건 100이었는데 다시 따져보니까 한 97, 98밖에 안 되더라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108km로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과속의 정도가 훨씬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지난 상반기에 2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미국 경제는 너무너무 강하다, 너무 과열이다. 지난주에 미국 CPI가 아주 쇼킹했고 또 그 다음날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아주 놀랍게 급반등하는 역주행을 보였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소매 판매 지표 9월치를 보면은 여전히 미국 소매점들 매출은 굉장히 팬데믹 이전 추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매출액이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 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00km 이게 이제 과속 구간이라는 게 잠재 성장률보다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뭐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장하지 마라고 한다면 100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102, 103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109, 110에서 내려온 거라서 내려오긴 했으나 그러니까 작년보다 내려오긴 했으나 이게 리세션을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엄청 좋은 수준에서 내려온 거다. 두 번째는 이 100이라는 기준 자체도 낮아져서 과속의 정도가 이미 많이 더 높아졌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가 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잡히기 어렵다기보다는 더 큰 고통을 요구한다. 더 큰 고통을 요구한다.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잡으려면 결국 잡히겠죠. 그런데 뭐 보통 이제 말하기를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잡기가 훨씬 용이하다. 왜냐하면은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마이너스 저 깊은 곳으로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많지만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면 되는데 금리 인상은 위로는 무한대로 열려 있는.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특히 이제 금융 쪽으로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쇼크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연준은 뭐 지금 세
4번 연속해서 75bp 단위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굉장히 가파르게 긴축적으로 매파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뒤늦게 이제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서둘러서 허겁지겁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현재 금리 수준 3 내지 3.25%는 미국 경기를 이렇게 끌어내리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너무 낮은 금리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빨리 뒤쫓아가야 될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번 9월 미국 고용지표 9월 CPI가 보여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을 낮추려면은 사는 사람한테 못 사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만들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을 못 사게 하는 것이 경기를 위축시켜서 결국은 수요를 둔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인데 사실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한 번 늘어난 그 소비는 웬만해선 줄어들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도 미국에서 지금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만들긴 했지만 이거를 지금 공급을 더 많이 늘려주겠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하긴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을 배제해서 반도체를 불기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생산을 더 많이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첫 번째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한 가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출을 줄이게 하는 거죠. 겁니다. 소비를 줄이게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도덕적인 설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긴축을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실업자를 양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직장을 잃고 돈줄이 끊기면은 쓸 수가 없어요. 뭐 부부 간에 이렇게 협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그렇죠. 자기 소득이 끊기면은 결국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경제 전체의 총수요는 줄어들게 돼 있고 설사 직장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다닌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매출 압박부터 해서 내 그렇죠.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보너스가 끊기고 내년 임금은 동결을 하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그래서 지난 번 나왔는 미국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3.7%이던 것이 3.5%로 다시 떨어진 현상.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은 연준의 긴축 정책은 실업률을 4% 중반으로 끌어올리는 데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는데 실업률이 오히려 역주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3.5%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 노동시장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고용주보다 노동자가 이 시장에서는 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 내가 여차하면 임금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통하면 다른 데로 옮기면은 더 높은 임금 받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너무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있는 거고 너무 낮은 실업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자신감이 강한 상태에서는 내가 직장에서 돈도 잘 벌고 임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좀 오른다고 해서 소비를 덜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구인자 수,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람 찾아요라고 하는 구인자 수가 일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의 2배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누가 갑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소비가 줄어들 때까지 이어지기는 시간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과 수요, 그러면 공급을 늘리면 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공급을 생산량을 늘리면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지만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노동 투입을 확대하지 않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노동력이 지금 부족해서 인플레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일손이 없어서 더 생산하지 못해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산을 더 늘리냐. 오히려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구조적인 해법들, 투자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지금 당장에는 그런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는 투자 집행 과정에서 오히려 물가 총수요를 더 끌어올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금리를 대폭 올려서 실업을 유발하는 그런 정책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임금, 그러니까 일하는 것의 가치, 가격이라고 하면은 수요, 이것도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이 일하는 것의 가격, 임금이 내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참가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기 봐야 돼요, 아니면은 노인 공양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했어요, 베이비 부모인데 무슨 또 일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많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언제 또 나오느냐, 이것도 관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노동시장 구조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뭐 그쵸.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미국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의 공급이 줄어든 가장 1차적인 큰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미뤘던 은퇴를 코로나를 계기로 이참에 그냥 은퇴를 하자라고 이제 결심해서 노동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간 것이 1차적으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노동력 공급의 구조적인 감소, 뭐 이게 결국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노동력의 투입을 늘리지 않고는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잠재 GDP라는 것도 노동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변수가 되는데 노동력 공급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잠재 GDP 무리 없이 그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총량 자체가 제한 속도요, 그죠? 줄었다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총량으로도 보거나 평균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세대입니다. 미국이 수백 년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어쨌든 은퇴 직후에는 특히 돈을 잘 쓰겠죠.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는 빠졌는데 돈은 잘 쓰니까 또 그런 측면도 높은 인플레이션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 물가, 뭐 고용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 이거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걸 것 같아요. 연준이 피봇을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나눈 걸 얘기 들어보면 절대 안 한다 이런 얘기로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결국 한다. 이제 네. 물가는 분명히 잡을 거라고 저는 뭐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길어질수록 그 이후에 고통은 훨씬 더 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신속하게 막 타격을 했다가는 다른 곳에서 이제 뭔가 심하게 부러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결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약한 고리부터 이렇게 하나씩 힘들어지고 또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 가장 가장자리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약한 부분 업종과 기업들부터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도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피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거죠. 유턴하는 거니 지금 긴축을 하다가 부양으로 전환하는 건데 전환하기 이전에 먼저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겠죠. 멈춰야 전환할 수 있는 거고 멈추기 이전에 일단 금리 인상 속도를 감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75bp 단위로 인상하고 있는데 100bp 논의는 아직 저는 뭐 열려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3번 연속했는데 11월과 12월 두 번 회의 남은 2번 회의도 연속해서 75bp 단위로 인상하는 게 불가피한 거로 지금 시장은 프라이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75bp 단위로 아주 가파르게 긴축하고 있는 게 일단 감속이 먼저 돼야 멈출 것이고 멈춰야 피벗이 있는 건데 아직은 감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위쪽으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미국 고용지표, 9월 CPI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그 불확실성이 그 다음에 리스크가 상방으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짝 열려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뭐 피벗, 전환 뭐 이런 얘기할 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가 부러지거나 막 심각하게 실업률을 양산할 정도로가 아닐 것 같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지금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지금 벌써 영국에서도 문제가 생겼고요. 뭐 신흥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IMF의 지금 신흥국을 향한 대출의 규모는 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궁금한 거는 1970년대에는 어땠나? 볼커는 얼마나 그 강한 긴축을 했었나? 남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뭐 트랙터를 들고 뭐 연준 앞에서 시위를 하고 막 이런 일들도 되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당시에는 그럼 연준이 어떻게까지 했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볼커가 이제 취임한 게 1979년 뭐 하반기고 네. 그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한 게 80년대 들어서 특히 이제 레이건 행정부 들어서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갔는데 볼커 역시도 처음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긴축해 나가다가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좀 꺾이고 하니까 좀 약간 주춤했죠, 긴축을. 그랬더니만 바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 올라가서 그 이후에 다시 더 공격적으로 긴축하는 뭐 그런 행보를 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볼커는 공격적이고 아주 뭐 그야말로 살인적이라고 표현하는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은 걸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도 미국 통화 정책은 굉장히 긴축적이었는데 재정 정책은 엄청나게 부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쪽에서 아주 뭐 감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군비를 중심으로 지출을 대폭 늘린다든가 재정 적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팽창 재정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연준의 긴축은 더 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안 했으면은 한쪽에선 불을 떼고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연준이 아주 공격적인 긴축으로 대응했고, 레이건 행정부의 그나마 한 가지 거기서 뭐 공적은 중앙은행에 대해서 특별히 뭐 제동을 걸지는 않았다. 불만은 많았지만은 뭐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당시 달에도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졌는데 그게 연준의 어떤 긴축의 결과이기도 했지만은 또 그 덕분에 연준 긴축을 또 덜 해도 되는 뭐 그런 결과를 낳았죠.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 바깥에서는 달러로 표시된 뭔가를 이제 국제 교역제를 소비하기에는 너무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원유가 한 배럴에 100불이라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환율이 1,000원일 때, 2,000원일 때 원유를 도입하는 원화로 환산된 한 가격은 2배로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은 기름 소비를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해서 남게 되는 기름은 미국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긴축하면은 먼저 다른 나라들이 소비를 줄여서 미국의 물가를 잡아주는 뭐 기축통화국의 어떻게 보면 뭐 이른바 터무니없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메커니즘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해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달러 이자가 또 한편으로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달러로 빚을 냈던 전 세계의 수많은 차입자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게 되고 도산 위험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연준의 그런 이제 공격적 긴축, 그 다음에 달러의 아주 폭등세, 이게 중남미 위기로 내지는 신흥국 위기로 비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한편으로 그 당시에 중남미나 신흥국들이 달러가 엄청나게 뭐 싸고 오일머니가 아주 넘쳐날 때, 사실은 오일머니를 미국 은행들이 유치해서, 선진국 은행들이 오일머니를 유치해서 그걸 개도국에 빌려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빌려주니까 또 뭐 잘 받아 썼는데 금융 환경이 정반대로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연쇄적인 도산이 발생했고, 그 문제가 9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환경들이 굉장히 그 1970년대, 80년대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의 상황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지금 영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LDI가 문제가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영국의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사실은 신흥국이 먼저 막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선진국 중에서 영국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금융위기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겪게 되는 뭐 대표적인 선진국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죠. 그래서 파운드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리라화는 전통적으로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통화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은 이제 자신들이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는데 문제가 있죠. 영국의 경상수지를 보면은 GDP 대비 적자 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적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많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산하고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고 투자한다, 내수가 그만큼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를 줄여야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경상거래, 우리 뭐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회사나 국가나 적자를 내면은 누구한테 계속 빌려야 됩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면은 외국인한테 빌려야 됩니다. 재정 적자면은 내국인한테 빌릴 수도 있고 외국인한테도 빌릴 수 있는데 그건 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도 적자고 경상수지가 적자다라고 하면은 정부는 외국인한테 항상 만성적으로 많은 돈을 빌려야 됩니다. 외국인이 한순간이라도 당신들한테 돈 빌려주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 국채금리는 폭등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 통화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영국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왜 영국 정부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재정 적자,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인데 지금 더 새 정부가 빚을 더 내서 대대적인 감세를 하고 돈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돈 나눠주고 했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쵸. 공짜로 준다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금은 낮을수록 좋고 돈은 많이 나눠줄수록 좋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데서 정부가 돈을 지출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빚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빚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연간 한 450억 파운드 되는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재정 계획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거는 너무 그 사리분별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더하기 빼기만 해봐도 돈이 안 되면은 더 빌려야 된다는 거 알 거고, 더 빌린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빌려줄까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니라는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뭐가 씌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영국의 총리는 세금을 낮추고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번영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지금은 후퇴하지만 언젠간 나는 이걸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너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부가 다 이렇게 알아서 지출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부가 많이 해서 잘 살게 될 것 같았으면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겠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트러스 총리가 지지난주였죠.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것이다. 돈은 자기 주인이 써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 정부가 대신 쓰는 것은 아무래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비대해져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재원이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세금을 깎아서 민간이 직접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와 때가 있는 것이고 형편이 돼야 하는 것인데 영국 정부는 지금 형편도 안 되고 때는 더더욱 안 좋은 때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거의 그야말로 상식 밖의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본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YCC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일본 국채 10년물의 67%를 이제 BOJ가 들게 됐더라고요. 이제 다 안 빌려주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질문은 이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엔화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로 돈을 빌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엔화는 엄청나게 약세인데 엔화 금리는 낮으니까 이렇게 돈을 빌리기가 좋을 때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지금 일본 중앙에서 억지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이 거꾸로 갔을 때는 엔화가 강세로 가고 금리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엔화 부채를 조달을 많이 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8년 생각도 좀 나고요. 좀 최근에 일본 상황도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원래 그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국이었고 대외 자산, 순자산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항상 위기 때마다 강해지는 이런 안전통화인 것처럼 이제 비춰지긴 했습니다만, 일본은 일본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도 참 큰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때려잡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건강의 상징일 수도 있고, 물가가 이런 환경에서도 물가가 안 오르고 중앙은행이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0% 정도 됩니다. 그만큼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해 놨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발행한 국채의 엄청난 부분을 중앙은행이 사갔단 말이죠. 사갔다는 말은 그만큼 돈이 시중에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죽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슬픈 일이죠. 일본은 지금 그야말로 디플레이션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원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이 판매 가격을 인상하면은 사람들이 안 살 것 같다,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물가가 안 오르니까 중앙은행이 맘 놓고 그냥 국채를 삽니다. 돈을 푸는 거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맘 놓고 그렇게 대량으로 사주니까 정부는 제 맘대로 그냥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 때 선심 쓸 수 있는 뭐든지 거의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일본에 있고요. 어쨌든 엔화가 강해질 것인가 하는 뭐 이전에 달러의 강세가 영원할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미국 달러가 지금 역대급으로 강하긴 하지만은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역대급으로 아주 독보적으로 뛰어나서 달러가 강하기보다는 미국 역시 지나친 경기 부양, 재정 적자를 이용해서 지나치게 경기를 부양한 결과로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강해졌는데 언젠가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달러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는 문제가 결국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달러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나라 통화들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죠. 앞으로 뭐 이제 그때 가서 지금은 당장 급한 건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러나 앞으로 좀 더 넓게 본다면은 향후 달러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는 문제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엔화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겠죠. 금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환율입니다. 금리는 아무리 높아져 봐야 10몇 %지 않습니까? 환율은 한 달 사이에 10몇 % 오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2008년에도 그러니까 흑자 도산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잖아요. 저희도 기억에 은행에서 엔화로 대출을 받으신 그런 그 사장님들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갚아야 될 돈이 환율 때문에 너무나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글을 보니까 제목이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Not Q-eternity? 약간 좀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Q-eternity는 이터너티는 영원한 뭐 이런 그렇죠. 뜻인 것 같은데 그죠? Q-eternity라는 이제 장난 비슷한 좀 약간 비아냥하는 용어는 QE3 미국 3차 양적 완화 때 나온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연준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기한이니까 뭐 영원히 하겠다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제 Q-eternity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만들어서 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니까 그렇죠. 이터너티니까 그래서 QE를 무기한. 합쳐서 예. Q-eternity. 네. 그렇게 표현했는데 팬데믹 직전에 2019년에 가을에 연준이 재정증권을 매입하는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레포 금리가 갑자기 막 튀어오르고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은 별도로 이제 재정증권 만기가 짧은 1년 미만의 미국 국채죠. 이걸 이제 매입해주는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이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은행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게 되고 돈이 풀리는 거죠. 중앙은행이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이 풀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국채를 사들이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양적 완화 아니냐라고 하니까 연준이 뭐라고 해명했는가 하면은 만기 1년 미만의 재정증권을 매입해서 유동성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와는 다르다. 이건 not QE다. QE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not QE라고 또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결명을 생각해 보니까 붙였습니다. 그러면 QE는 뭔가요? 이게 QE가 아니라고 하려면은 뭐는 QE고 이건 왜 QE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QE라는 것은 말 그대로 퀀터터티브 이징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징이라는 것은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인데 이 완화라는 것은 거시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량을 늘린다, 뭔가를 사들여서라고 한다면 장기 금리를 낮추려는 목적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이죠. 그쵸.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양적 완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는 목적이기보다는 레포 금리가 그러니까 은행 지급 준비금이 너무 부족해서 레포 금리가 불안정하게 변동하니까 이거를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시경제 정책이 아니라 금융 안정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영국에서 영란은행이 한편으로는 금리를 아주 올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를 사들였는데 이 경우는 장기 국채를 매입했죠. 그래서 그렇죠. 연준의 2019년 해명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양적 완화 맞네라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일시적으로 그야말로 짧게 끝냈죠. 지난주에 다시 뭐 할 가능성도 높지만은 어쨌든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고 금융 안정, 국채 시장이 교란 내지는 붕괴되는 위험 국채 금리가 너무 무질서하게 치솟아 오르는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통화량은 늘리겠지만은 나중에 안정화되면은 신속히 걷어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하지만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식의 매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 안정 정책이다. 통화 정책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not QE인데 결국 문제는
이런 이제 낮 QE가 장기간 지금처럼 아주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이런 상황에조차도 할 정도라면은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을 때는 훨씬 더 그냥 대놓고 뻔뻔하게 할 것이지 않느냐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not QE eternity,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그 CS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라이센스 포 QE가 있다고 해가지고 QE를 할 수 있는데 자격증이 일종의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라이센스는 로 인플레이션이다. 즉 다시 말하면 저도 늘 궁금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QE를 계속할 수 있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없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풀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었다고 보면 지금은 QE를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QE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양적 완화, 경기 부양 정책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낮거나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낮 QE는 어떠냐?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일 텐데 어쨌든 낮 QE는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영남은행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이번에 실험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아주 심각하게 전개하고 있는 와중에도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융시장이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이터너티, 상시적으로 영원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능할 것인가는 앞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중앙은행이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가 안정이냐, 금융 안정이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오지 않겠느냐. 두 마리 토끼를 지속적으로 쫓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잠깐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의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앞으로 흥미로운 일이고 긴축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금융 불안정의 위험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긴축의 고삐를 더 잴수록 낮 QE의 가능성, 확률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그럼 물가 안정은 포기했다고 봐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진 일단은 않은데. 영란은행의 이번 실험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더 고삐를 줘야겠다라고 뭐 다짐하고는 있는데 물론 뭐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군데서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크레딧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뭐 양적 완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돈 찍어서 필요한 부분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뭐 몇몇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만 기축통화요? 어쨌든 기축통화는 더 이제 그거는 되죠.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재정 지출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부분을 줄여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여서 아니면은 세금을 인상해서 새롭게 지출할 곳이 있으면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습니까? 미국 정부가 허공에서 돈을 찍어서 엄청난 빚을 내서 트럼프 때도 그랬고 바이든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그랬죠. 돈을 그야말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국도, 영국도 이런 그 이른바 선진국들도 허공에서 돈 찍어서 마음대로 지출하는 일은 계속해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연준의 어마어마한 긴축이라든가 뭔가 곧 부러질 것이다라는 뭐 이런 우려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더 어렵겠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여력이 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서 하는 총재님도 되게 골치를 많이 썩으실 것 같은데 잘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기저기 돈을 나눠주듯이 많이 지출하고 싶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세금을 깎아주고 싶고 그러면 표가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또 다른 데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다른 데서 이제 더 걷어야 되는데 세금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테 정부가 계속 지출하던 걸 끊겠다고 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출하기 시작하는 건 쉽지만은 끊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출은 늘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금은 더 못 늘리니까 결국 그동안 정부는 계속 빚을 늘려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썼습니다. 다행히 한동안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그렇게 마음대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돈 찍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안 된다. 미국도 안 된다.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얘기를 쭉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건 사실은 그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짧게라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위험자산 시장의 턴어라운드 시점은 어디쯤이냐, 언제쯤이 그야말로 바닥이냐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은 연준의 긴축이 멈춰야 됩니다. 물론 이제 멈출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리세션이 심각하다는 얘기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 실적이 아주 엉망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은 리세션에 빠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부양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그게 이제 그야말로 진정한 피벗이 돌입하고 나서 이 리세션이 어느 정도까지만 전개되고 방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시성이 확보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기업의 어떤 실적 전망도 가시성이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증시의 바닥이었죠.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떠올린다면은 아직은 매수 기회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너무 없다. 아직 뭐 상당히 멀어 보인다. 물론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앞으로 연말로 향하고 내년 초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은 하지만은 돼봐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대답해 주신 거는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조건을 얘기해 주셨고 그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위기가 와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수위를 높여가면서 뭔가 부러질 확률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뭐가 부러질 것인지 그게 어떻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번질 것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융이라는 것은 혈관처럼 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연쇄적으로 도미노를 어떤 식으로 이제 쓰러뜨릴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큰 일이 없기를 뭐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영란은행이 뭐 일단 성공적으로 보여줬듯이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지혈을 해가면서 네. 또 한편으로 이제 뭐 수술을 하는 뭐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 이게 생존을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끝으로 이제 티타임즈 구독자분들에게 뭐 당부 말씀이나 아니면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모니터 TV 그다음에 글로벌 모니터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글로벌 모니터에서 뭐 매일마다 그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업데이트를 해주시잖아요. 너무 유용하게 잘 보고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가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자세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